행동이 이상하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어저께 이제 많은 거를 들으셨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정신행동 증상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원인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행동의 숨은 이유라고 얘기를 붙여서 정신행동에 대해서 그 원인과 치료와 그리고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이게 제목을 이상행동의 숨은 이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제목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제목을 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설명을 드렸듯이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하고 실제인데 어떻게 구분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일단 이상행동에 대해서 정신행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어저께 한 번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론부터 가겠습니다. 일부 이론. 그러면 이론에서는 정신행동의 증상, 그리고 종류, 원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것만 보면 뭐 다 아시지 않아요? 이것만 보고 그 단답형 시험을 봐도 쫙 쓰실 수 있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한번 훑어보죠. 너무 크기 전에. 책에 다 있겠지만 정신행동 증상이 뭔지 모르시는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그 다음에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은 한번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대략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러면 정신행동 증상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저는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치매 환자가 보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 그리고 조절되지 않은 감정, 현실에서는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지각과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면 심리행동 증상, 부적절한 행동, 파탄, 문제행동 이렇게도 지금 아직까지도 불리고 있는데 그럼 정신행동 증상이라고는 언제부터 불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이 지금 이 치매 업계에서 이 디멘치아 필드에서 통용되는 용어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정신행동 증상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는 지금 정신행동도 있고 정신증상도 있고 행동증상도 있다. 그래서 합쳐져서 정신행동 증상이다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이 정신행동 증상에 관심을 두게 된 증상이 우리 증상의 종류에서 뭐가 있었죠? 초조,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공격적인 행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환자한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파탄 행동이 시작됐죠. 파탄 행동이고 그러면서 이게 문제 행동이 되고 그래서 언제 정신행동 증상으로 불리게 됐냐면 그래서 1996년에 그 IPA라고 IPA에서 많은 좋은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인터내셔널 사이코 제리아트릭 어소시에이션 해갖고요. 세계 노인 정신의학회에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센서스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1996년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치매 환자에서 보이는 증상을 정신증상과 행동증상을 나눠서 합쳐서 정신행동증상으로 부르자. 이렇게 해서 1996년부터 정신행동 증상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책을 보면 정신행동 증상으로 나오는 책도 있지만 문제행동으로 나오는 책도 많고요. 그리고 사이코 비헤이비어럴 심텀이기 때문에 이 사이코를 정신으로 해석하지 않고 심리로 해석해서 심리행동 증상 이렇게 부르는 책도 많이 있어요. 근데 부르는 관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정신증상, 행동증상이 합쳐진 정신행동증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용어를 그렇게 이제 통일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정신행동증상은 우리가 왜 이유를 알아야 되느냐. 치매 환자가 증상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였죠? 인지 증상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정신행동 증상이에요. 인지 증상은 우리한테 많이 피해를 주나요? 환자가 단어를 막 생각 못해. 환자는 답답하지만
나도 승질이 답답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 생활에 지장을 받고 얘가 힘들진 않아요. 그렇죠? 환자가 일기를 못 쓰고 어디 길을 헤매도 내가 길을 헤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답을 못해도 내가 답답하진 않는데 이 정신행동 증상은 유독히 환자한테도 나쁘지만 가족한테도 나빠서 정신행동 증상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환자는 어떻게 나쁘냐? 인지기능이 더 빨리 악화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음번 나중에 설명하고 이 뒤에 있는 표를 보면 여기 A표는 이렇게 점선, 이걸 점선이라고 그러고 실선이라고 하는 게 맞죠, 선생님? 아, 선생님한테 잘 물어보고 좋네요. 내일 다음에 여기 하시세요. 그래서 이거는 치매가, 이 치매가 있지만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사람. 치매 있으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사람. 이거는 치매는 또 있으면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을 때 없는 사람보다 이 스코어가 이게 없는 사람, 이게 있는 사람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정신행동 증상이 있어서 이게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게 있어서 정신행동 증상이 났는지는 뭐가 앞서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정신행동 증상이 있으면 환자의 이거는 Modified Minimal Mental State에서 MMS에 비슷한 검사를 해서 여기가 스코어하고 그 스코어가 지금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증상은 바로 말하면 정신행동 증상이 있으면 어떤 시기든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보이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는 사이코시스였어요. 정신병적 증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은 이건 이제 디프레스, 우울증. 아까 정신행동 증상은 이게 갭이 되게 컸잖아요. 근데 이제 디프레스 이 경우에는 갭이 약간은 치매 증상이 없는 게 점수가 높지만 그리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시스가 있는 환자가 그 예후가 나쁠 확률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사이코시스를 우리가 중지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즉 정신행동 증상이 있으면 인지기능이 훨씬 더 빨리 악화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정신행동 증상도 우울증은 비교적 효과가 좋고 그렇지만 사이코시스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없다는 얘기는 부작용이 많은 거잖아요. 부작용이 많아서 부작용이 많으면 환자 되게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다른 세컨더리를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안 되다 보니 또 다른 약물을 쓰게 되고 그래서 정신행동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약을 먹는 게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약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로 또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이래서 우리는 치매의 두 가지 증상을 분류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인지증상보다 정신행동 증상이 훨씬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족들과 환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증상이다. 여기 그래프에서 본 거고요. 그럼 가족한테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거는 말도 못하게 이런 가족에 대한 부담과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싫지는 않았는데 우선 내 가족이 우리 남편이 나를 내 마누라가 아니라고 해요. 땡큐죠, 땡큐. 그러면 우리 남편이 나 내 마누라 좀 아니라고 좀 해줬으면 땡큐 베리 머치죠.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린 가족이 이게 가슴 아프고 이제 저는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러실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면서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는 거겠죠. 또 가족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환자는 약을 먹음으로 해서 그걸 사이드로 힘들지만 가족은 그 약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약값을 내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이게 시선에 밖에 모실 수 없는 위기에 관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어제 예로 말씀드렸던 24시간 잠을 안 주무시고 벽하고 바닥을 계속 긁고 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처음에 저한테 뜨는 말도 제가 집에서 모시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죄의식, 길티 이거를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행동 증상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모든 환자들이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종류는 일단 크게 이렇게 정신병적 증상, 정동 증상 이건 이제 어제 배우셨어요. 그러면
환자가 정신행동 증상을 겪느냐 어떨 것 같아요? 조범우 선생님, 네, 쉬세요 선생님. 조범우 선생님 쉬세요. 여기 동북케어에서 오신 선생님, 몇 퍼센트의 환자가 정신행동 증상을 경험할까요? 45%. 드림 비결이에요. 45%. 더 경매 더 쓰실래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정신행동 증상은 90%가 경험은 어제 슬라이드 있었죠. 그러면 그 90%가 한 번에 처음부터 정신행동 증상을 경험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를 이제 이니셜 스테이지라고 봤을 때, 이니셜 스테이지에서는 63% 정도가 정신행동 증상을 겪는다는 거죠. 겪고 그 중에 한 61% 정도가 또 2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고, 그 중에 또 반은 증상이 심하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증상은 꼭 뭐 한 시기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개만 나타나는 것 같더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증상은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훨씬 높고, 그리고 각 병의 질병의 스테이지별로 겪게 되는 증상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어제는 이제 증상에 대해서 알았고, 우리는 스테이지별로 좀 다르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데, 망상은 그런 거 어떨까요? 정신병자 증상 중에 망상은 고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럼 고칠 수 없다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망상은 초기에 올까요? 중기에 올까요? 예, 물론 초기에도 맞죠. 초기에도 오는데 중기에 더 많이 분포된다는 거죠. 중기에. 그리고 이 정신병적 증상 중에 망상이 지금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5개가 있어요. 어떤 게 제일 흔할까요? 이 중에서. 밥을 안 준다. 밥에 독을 탔다. 역시 용이하지.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계속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망상. 그 피해 망상이 망상 중에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또 2번째로 친다는 여기서는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 그래서 이거는 의심이에요. 사람이 되게 파라노이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있는데, 그러면 망상은 만약에 우리 남편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다 물건을 뒀는데 그 물건을 내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내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믿겠죠. 근데 실제로 그 물건이 어디로 이동을 했다든지, 실제로 누가 어떤 침입자가 와서 그걸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망상이 고치기 어렵고 비현실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망상을 진짜로 어떤 연구를 한 걸 보면 망상의 한 70%가 근거가 있는 망상인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환자가 했을 때는 내 물건이 내가 기억하는 그 장소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그 장소에 없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 2번째 가족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것도 가족이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로 하여금, 우리 그 법정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걸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의심이 안 됐을 때 죄가 인정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합리적으로 망상이 치매 환자니까 그래 이렇다면 치매 환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70%가 근거가 있을 수 있는 망상이다. 그래서 망상을 환자를 대할 때는 혹시 그러지 않을까? 내 남편이 바람이 나지 않았을까? 예, 뭐 요새 그 흥신소를 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망상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정신병적 증상 중에 환각과 착각이 있어요. 이제 환각이라고 하면 우리 한 5가지 감각이 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은 있기는 있지만 내가 잘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환각이 우리 5가지 감각에 뭐가 있어요? 촉각, 시각, 청각,
미각이 있잖아요. 그럼 그 5가지의 환각이, 즉 감각에 대해서 다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시각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후각이 아니라 청각, 함청이 있는데 그 여기서 흔하지는 않지만 여기 소복이 있다, 뭐 어머니가 보인다 이런 거 있으면 피부 밑에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촉각이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피부에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면 피부를 계속 닦는 거예요. 피가 계속 닦으니까 그 덜마돌로질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계속 닦고 그래서 이상하게 계속 먹다 자기 몸에 어떤 표백제를 뿌리고 이런 증상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환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환각이나 착각 증상에 벌레가 기어다닌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흔하지 않은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거울 속에 내가 안에서 이 거울에 대한 것도 환자를 착각하게 하고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에 거울이 있다 그러면 거울을 이렇게 살짝 몰래 덮어놓든지 아니면 그냥 거울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사랑하는 첫사랑이 큰 거울을 보는 게 행복하면 나도 괜찮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망상이 있는데 그 망상으로 환자가 행복하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면 그거는 인터벤션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걸 꼭 뜯어 고쳐야 되나요? 그렇죠?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콜라를 되게 좋아해요. 그럼 콜라가 몸에 안 좋지만 걔는 콜라로 인해서 얻는 행복이 되게 많아요. 그걸 뜯어 고치려면 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나 환각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치매환자도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데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킨 정신병하고는 그럼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이나 알아야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키조프레니아고 스키조프레니아가 우리에는 정신분열증이 지금 용어 정리가 돼서 조현증, 조현증 이렇게 되거든요. 그 조현증과의 차이는 이쪽이 알츠하이머, 이쪽이 조현증이고 왜? 비자를 컴플렉스 델루전이 있느냐, 막 여러 가지 섞여서 델루전이 잘 나타나느냐 했을 때 그 알츠하이머는 드물지만 스키존은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케어기버, 자기를 돌보는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흔하냐? 스키존은 아니라는 거죠. 잘 알아보는데 이 알츠하이머는 자주 있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보는 게.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 이게 가장 흔한 폼이 AD는 비절이지만 스키존은 어디토리 청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현증 환자들은 계속 뭐가 들리고 저기서 누가 나를 뭐 갖고 오라 그러고 뭐 따라다니시고 엄청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수이사이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환자가 망상이 있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근데 스키존은 이게 굉장히 프리퀀트하게 자주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예전에 정신병적 히스토리를 갖고 있느냐. 근데 AD, 알츠하이머는 거의 드물지만 스키존은 옛날에 있었다. 고로 치매 환자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이전에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노인들한테서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거다. 이 차이를 아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포인트 같아요. 이벤츄얼 레미션이 되느냐, 사이코시스가 그냥 자연히 없어지느냐는 거야. 그러면 스키즈프레니아 치료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흔하지 않아요. 스키즈는 정말 어려운데 이게 우리한테 희망인 거죠. 여기서 그 치매에서 나타나는 사이코시스는 아주 자주 그냥 자기 혼자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일병 증상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1개 이상, 2개 이상이 막 컴바인돼서 나타나지만 이 사이코시스가 나타나지만 그때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인터벤션을 잘하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케어 스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사이코시스는 이벤츄얼리 좋아진다. 이벤츄얼리 좋아진다는 의미는 이제 2가지를 해석이 사실 지금 말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이코시스가 초기에 죽지만 중기에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될수록 사이코시스가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환자가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거의 기력이 없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정말 환자가 그렇게 힘들지만 BPSD가 나타나는 그 시점, 사이코시스가 나타나는 시점이 환자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행동 증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만 해결을 하면은 된다 이건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롱텀으로 안티사이코틱 정신병 약을 먹어야 되느냐? 스키즈는 거의 내내 먹어, 내내. 그렇지만 사이코시스는 여기 AD에서 사이코시스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약물 치료의 뒷부분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약물 치료를 계속 모니터 하고 증상을 보면서 증상이 사라져서 그 이후로 얼마까지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차이 때문에.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도세지를 봤을 때 여기 스키즈로에서 쓰이는 약물의 용량의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D에서 쓰는 약은 굉장히 작은 용량으로 천천히 증량하는 게 이제 목표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그 뒤에 이런 치료의 원칙이나 방법이 변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변화를 해봤고요. 빨리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사이코시스 알아봤으면 이번에는 디프레션,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증은 그러면 치매 초기에 나타날까요? 중기에 나타날까요? 말기에 나타날까요? 초기. 치매가 이 모두 심토메인데 여기는 이게 모두 심토메라고 정해지면 어떤 책에는 어펙티브 디스오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감정의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어펙티브 디스오더에서 디프레션하고 뒤에 나오는 무감독인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한 집으로 치면 4,000점 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데 우울증은 일단은 슬퍼요. 본인이 슬퍼요. 그리고 만사가 귀찮고 안 좋아. 근데 무감동은 일단 슬프지는 않아요. 슬픔이 없다는 게 우울증과 무감동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은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감동은 자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무감동과 우울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또 우울증을 또 진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굉장히 빠르게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게 우울한 건지 뭔지가 되게 디텍트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차이점은 무감동은 내가 뭘 스스로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이니셔티브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동기를 가지고 뭘 안 한다는 게 무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하게끔 자극을 줘야 되는 약물이 사이코 스티뮬, 정신 자극제라든지 인지 기능을 좋게 하는 인지 기능 개선제가 들어가지만 우울증 환자는 항우울제가 들어가면 증상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과 무감동은 그런 차이가 있다. 내가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초조와 부적절한 초조가 지난 시간에 작년이라면 벌써 미쳤어. 초조는 불안 초조는 아니라 그랬죠. 초조는 치매 환자에 이해할 수 없는 대부분의 증상을 그냥 뭉뚱그려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매 증상에 대해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거죠. 초조가 공격적인 행동과 비공격적인 행동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초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스케일들이 개발이 돼서 제일 먼저 BPSD에서 나온 스케일이 초조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초조는 많다. 공격적인 행동과 비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근데 공격적인 행동은 이렇게 말로 하는 거고, 그리고 언어로도 할 수 있는데 비공격적인 것도 되게 문제예요. 어제 많이 하셨죠. 여기 있는 거 이외에 그러면 안절부절 못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 이런 게 이제 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어디 가방 물건을 뒤지고, 그리고 우리 가끔씩 리얼 스토리 눈 이런 데 보면은 할머니들 막 쓰레기 막 잔뜩 쌓아놓고 나서 그게 허닝이라는 거라서 별 가치 없는 물건들을 쌓아놓는 어떤 수질병 같은 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치매가 오면서 그 전두엽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하는 곳인데, 그게 이제 전두엽의 기능이 좀 넘어오면서 이게 본인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억제할 걸 못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디스이니비션 탈억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탈억제 때문에 수시로 어떤
앉는다든지 이런 행동이 케어 현상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 방법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초조 증상이 우리가 가정 아래 배회에 대해서 할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다시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배회도 이렇게 초조 증상이 하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초조는 분류되지는 않지만 기타 증상이 있는데 수면장애,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잠을 못 자고 배회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가면 나만 치매 환자만의 생각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세요. 수면장애도 이런 게 밤낮이 어제 여기서 바뀐다, 사이클이 바뀐다. 그리고 밤에 못 자니까 낮에 더 졸려하고 그리고 워낙 노인이 되면서 잠을 쪽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쪽잠이다 계속 자다니고 자다닌다. 이런 장애가 있고 또 알아야 되는 게 선다운 신드롬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오후가 되면서 급작스럽게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거기다가 개인은 또 생각이 안 나네. 심슨. 네? 알아보셨어요? 한 글자. 그 말썽부레기. 딱 복잡해지는 거 있잖아요. 카타스트로픽 리액션, 파국 반응 온다. 그리고 일몰 증후군이 보통 이쪽에서 이거와 이거 이어지는 거예요. 파국은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일몰 증후군이 감독이 컨트롤을 못하면 나중에 파국 반응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앞에서 말한 증상들이 치매 환자만이 갖고 있는 증상인가? 나는 안 그런가? 어떠세요? 남편이 새벽 3시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아니, 이 인간이 또 누구랑 같이 있는 거지? 의심하게 되죠. 네? 그리고 막 어둑어둑한데 집에 들어왔는데 막 이상한 게 있어. 그러면 저게 뭐지?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나온 치매적 정신행동 증상이지만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걸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좀 작으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쪽은 치매 아닌 보통 사람이에요. 케이스가 2050도 많죠? 이쪽은 치매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는 케이스 580명밖에 안 돼요. 여기서 무감동은 여기서 12.1이나 있고 50.3%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맞아 감동이 없으시다. 우리가 뭐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정상인도 보통 사람도 이 정도의 퍼센트로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죠. 무감독이 그렇고 이건 일단 빼버리고 그치만 슬립 프로그램 수면장애는 어때요? 차이가 없죠. 그럼 과연 수면장애가 정신행동 증상이 치매 환자에서만 오는 정신행동 증상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이렇게 자주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리뷰예요. 그 다음에 불안정하다. 밤쯤 되죠?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다는 게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8.1, 25.4. 3배 정도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우울증도 8.6는 23.5. 그 다음에 미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오히려 보통 사람이 치매 환자, 아니다. 19배 정도 이게 더 많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 환각도 많고, 원더링도 많고, 다 많은데, 앵자이어티 6.4, 8.9 비교적 차이가 좁죠. 앵자이어티와 이 슬립 프로그램만 일반인과 치매 환자의 차이가 폭이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 환자니까 저래 이러기에는 증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증상. 치매 환자를 보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증상인데 그게 좀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그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 비교를 하면 되고 그러면 아까 증상이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이 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증상은 2개 이상이 나오는데 각각의 증상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나타나는지를 이제 제시한 데이터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점수가 0.3을 컷오프를 시킨 거고 점수가 이제 가장 높지 않은 얘가 높다. 미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착각성이 5인인데 이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무감동이거나 이건 이제 자꾸 말을 꾸며내는 거고 환각을 보이고 박해받는다는 의심을 하고 이런 증상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앞에서 무감동은 이게 뭐지? 이래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동은
증상과 기분이 막 좋아지는 증상과 그리고 환각 증상이 같이 나는 확률이 높더라 이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지금 불안정인데 불안정과 초조 증상과 그리고 뭔가 내가 누구한테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증상이 같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분이 막 좋아요. 기분이 막 좋은 거는 좋으니까 너무 초조하죠. 그러면서 불안정해지고 그러면서 돌아다니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증상이 이렇게 클로즈하게 관계가 있는 증상들이 있다. 그래서 주로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치료에 가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목표 증상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증상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약도 막 오버랩되고 막 이래서 타겟 증상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컴바인해서 나타날 때 어떤 증상을 없애고나서 다른 증상을 감소시킬 것인가, 이런 데이터를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심통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알아볼까요? 그럼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인은 진짜 몇 개 중에 하나 또 꼭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어떤 환자가 정신운동 증상을 보일 때, 치매 환자한테도 정신운동을 보일 때, 왜 그러려니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어제 뭐라 했냐면, 몸이 아프시다래요. 몸이 아프시다. 근데 몸이 아프시다 그냥 놔두는 건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저트한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을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정말 생명 위태로울 올 수도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선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델리룸인데, 근데 델리룸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치매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엄청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면 우리는 무슨 의식 체크하는 스텝 있잖아요. 뭐 알러트하고 서브컨셔니스, 컨셔니스하고 뭐 코마. 아이고, 치매 환자 정신행동 증상에 코마가 어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치매 환자의 의식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 컨셔스 또는 서브컨셔니스 또는 컨퓨즈 요 장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중요해서 그걸 되게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데,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급하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온다는 거를 알려면 환자를 관찰을 잘해야죠. 급하게 오고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어떤 때는 딱 있는 것 같다, 어떤 때는 툭 떨어지고, 이게 보통 디멘션에 이게 좀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델리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러트했던 사람이 갑자기 쭉 컴퓨즈해지고 이게 왔다 갔다 플럭트에이션이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증상하고 집중을 못해요. 여기서는 하이트들은 너무 사람이 이제 고조가 되어 있는 거고, 또는 너무 처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걔는 아유 내 코마라 그래가지고 서브컨셔니스 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지나치게 오버 하이퍼 액티비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선망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돼요. 막 갑자기 오한자가 막 돌아다닌다든지 막 안절부절한다든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할 때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꼭 포함을 하되, 이거 세 번째, 네 번째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이거 선망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그래서 생각이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연결 안 되고, 뭔가 잘 이렇게 조직하는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의식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 의식의 변화는 관찰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장 의식 체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오리엔테이션 체크인데, 일단 치매는 오리엔테이션이 없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여기 누구 어디에요 뭐 몇 시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 같은 그게 대답을 못하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치매는 그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식을 알 일이 되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관찰을 통해서 평소하고 다르다는 거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치매 환자를 보는 사람 어느 정도 환자에 대한 케어 히스토리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정신행동 증상이 이런 어떤 피지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 질환 중에 갑자기 환자가 정신행동을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노인이세요. 일단 연세가 많으시고, 가장 노인들이 많으신 만성 질환은 당뇨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아큐턴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이퍼글라세미가 와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딱 반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델리룸에 빠지면서 그게
겪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저는 내과 베이스지만 정형외과 잠깐 전에 정형외과에서 가우치라는 거 아시죠? 통풍은 엄청난 페인이거든요. 갑자기 어떤 손가락에 가우트가 왔을 때는 그 통풍은 이루 말해서 저는 애는 있어요. 나온 경험은 없네요. 이상하시죠? 저희 무슨 소리는 저는 애 낳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수술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애 낳는 고통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애 낳는 고통보다 더 할 것 같아요. 환자 너무너무 많다거든요. 그럼 이 환자의 가우트가 밤에 있을 때 밤에 어떻게 굉장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관절염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어르신 어떻게 하다 보면 프랙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이퍼텐션에서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디지즈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었지만 오열성 10분은 숨이 차겠죠 일단. 그 다음에 무호흡 정도, 이 무호흡 정도는 이렇게 잠에서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전립선 비대, 남자가 40대면 40%가 전립선 비대, 70%는 70%가 전립선 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가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변을 쫙쫙 못 넣어주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밤에 잠을 자고 화장실을 간다면 전립선 비대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시력과 청력 저하도 중요하죠. 시력과 청력 저하 중에 보통 청력이 있으면 다 보청기를 끼죠. 근데 보청기 사람의 배터리가 필요해요. 배터리가 다 돼서 우리는 그냥 배터리가 다 되는 줄 모르고 보청기 끼고 있는데 왜 안 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청기 갈아주셔야 되고요. 그 시력도 안경 같은 거에서 교정에서 안경 끼는데 왜 한 거요? 안경이 시력이 나빠진다는 이런 거 자꾸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지어서 할 건데 도파민성 약물, 도파민이라든지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쓰다 보면은 이거 너무 많이 쓰고 베타, 고혈압제, 체압단제, 차단제 이런 약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아까 우리 박강생 할 때 많이 했는데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환자한테 지나치면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스 역치 감소 문화를 해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스트레스 역치가 100이라면 우리가 몸이 아픈 스트레스 역치가 80으로 떨어진다면 치매 환자는 그거보다 더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60%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2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치매 환자 그거 1시간 있는 게 힘이 들어? 이게 아니라 그렇다.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그 감소의 역치를 벗어나면 정신행동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환경 변화가 있을 때, 특히 두 번째 있는 갑작스러운 시설 입소는 여기 요양병원에서 선생님도 있고 영화에도 있으신데 입소에 들어오신 첫날, 둘째 날 엄청나게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요양병원 경험은 없는데 제가 여기 우리가 센터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기 경기도 노인정원 용인병원에 있었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전 치매 환자를 직접 제가 본 경험이 없어서 병동에 올라가서 환자를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공부하고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타팅을 널싱 개코드가 입소하고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이게 그냥 특히 밤에 빨간 글씨 엄청 많이 가거든요. 거기서 주로 나오는 게 누가 나를 버렸다. 망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가족이 날 버린 거잖아. 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누가 나를 버렸고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게 막 나와요. 그럼 그건 이제 망상이 아닌 거고 이유 있는 항변인 거죠. 그래서 시설이 그래서 만약에 이러면서 널싱도 굉장히 로딩이 심해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현명하신 간호 관리자라면 또 아니면 또 환자나 그 직원을 사랑하는 뭔가 어퍼 레벨 있는 분이시라면 이 갑작스러운 시설 입소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볼 경우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과장님이시잖아요. 투어. 그러니까 입원 대기자를 놓고 미리 환경을 익히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랑 가족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해서 사람도 직원도 좀 알게 하고 환경도 미리 익숙하게 해놓고 이러면 그게 좀 덜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 입소가 엄청난 환경 변화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이 변할 때도 그럴 수 있다.
될 때까지. 그래서 한번은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보여주기 그런 어떤 케어 어프로치가 아니라 환자를 위한다면, 그래서 이 치매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케어예요. 근데 이게 수가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인력을 많이 쓸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모든 케어의 어떤 거를 정말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게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적어도 상황적으로 우리가 못하더라도 알고 못하는 것과 진짜 몰라서 못하는 거는 나아가는 방향이 틀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보는 사람의 태도와 부적절한 기술도 여기 이렇게 써있는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슬슬 들어오는 사람, 불안해서 인내심도 없고 참아주지도 않고 나를 자꾸 나한테 못했다 그러고 나하고 이기려고만 하고 누구 한 사람 떠오르네요? 말도 듣진 않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근데 우리는 모르게 치매 환자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환자는 내가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보호자 입장에서 이제 여기가 보호자가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내가 환자를 보기 때문에 못 나가고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환자를 봐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고 죄의식도 있고 이게 또 외국 자료라 그런지 결혼 상태 김동성이 이혼한대요 선생님. 김동성이 이혼한대요. 뭐 감독이시래요? 느낌이 없으세요? 김동성이 이혼한대요 선생님. 결혼 상태 이것도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자기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치매 자체로 오는 치매 환자는 의존적이고 문제행동을 하는 데에도 그렇고 그래서 케어에 부담을 줘서 가족으로 하여금 심리적, 물리적, 재정적, 사회적인 부담을 준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냐? 프랙티컬한 서포트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을 도와줘야 되고 이것도 중요해요. 프로그램 포커스드 커핑.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맞는 대처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치매 교육 많이 받고 치매를 교육을 몇 번 받아보신 분들은 어떤 얘기 자주 하시냐면요. 아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본인이 진짜로 다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진짜로 다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에듀케이션은 패키지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아직 그 치매를 교육할 수 있는 컨텐츠가 외국보다 많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 밸리데이션 테라피 하나만 봐더라도 외국에 거기서 책자가 많고 그걸 하나로 어떤 코스로 해갖고 하루 종일 일주일씩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는 치매 교육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떤 원칙적이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치매센터 생기고 저희가 조금씩 이런 좀 더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필요하다고 하는 교육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심화된 교육 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역할이고 그게 됐을 때 좀 더 이제 선생님들이 피부로 와닿는 알고 들으나 마나 이거 아닌 교육이 가능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경기도 방역치매센터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금 숨은 이유, 이상교육 숨은 이유를 다시 가족 버전으로 액티비티와 병역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워크숍을 5월 27일 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관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 4회 빡세네요. 잘못 얘기했어요. 월 4회. 주 2일에 4번 오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셔플링 하고 있어요. 네, 됐다. 아무튼 케어 스킬 빌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경우도 가족이 갑자기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경우도 또 시설인 경우 보호 요양보호사 굉장히 많이 교대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시는 건지 뭐 24시간도 못해서 48시간 하고 12시간씩 하시고 이런 시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환자의 행동에 간섭을 하면 안 돼요. 누구도 이렇게 애했다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욕구도 중요해요. 욕구. 어제 말씀드렸던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거 하나씩 하고 싶고 이런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거고
심리적인 욕구도 중요해요. 어제 심리적인 욕구를 안겨드렸는데 여기는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심리적인 욕구를 가장 잘 정리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그림은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펄슨 센터드 케어라는 개념에서 그게 가장 우리 지금 치매 케어의 어떤 굉장히 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바로 정립한 사람이 탐 킷우드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디멘치아 리컨시더드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본인들의 뷰를 다 해놨는데 이 사람은 사이콜로지스트고 그래서 본인이 산자랑 직접 해보면서 이런 어프로치가 효과가 있었다는 걸 정리하는 거고요. 거기에 키는 뭐냐면 사람을 인간으로도 보고 그 사람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정신행동 증상이 생기는 건데 여기 보면 러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 얘기를 하라고 제가 그걸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종교는 없는데 듣는 건 평화방송, 불교방송, 뭐 CBS 뭐 다 들어요. 그래서 올 때 CBS 93.9가 엄청 좋아요. 아마 거기 그 정말 좋은 팝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이제 프로그램 홍보는 아니지만 거기 혹시 뭐 리스너 오면은 한번 얘기해보세요. 거기에 민방 퀴즈라는 게 있어요. 민방 퀴즈 모르세요? 민방 퀴즈를 아시는 분은 웃음을 터뜨릴 수 있잖아요. 민방 퀴즈라는 게 있는데 팝송 같은 건 막 이상하게 들려주면서 거기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유 말 안 통한다. 정신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뭐라 했냐면 2011년도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후쿠시마 터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름을 까먹었거든요. 흥얼대고 이제 저녁에 와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우리한테 온 재앙은 극복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 거는 우리 태도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태도, 우선은 태도, 애티튜드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스탠스라고 해요. 스탠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제 얘기했던 치매 원칙 마냥 우리가 치매 환자의 욕구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환자의 욕구를 바라보고자 했을 때 그 스탠스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사랑이다. 근데 사랑의 균형 개념이 사랑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을 이루는 개념이 5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애착의 욕구인데 애착을 나쁘게 해서만 마마무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 발달하는 단계에서 인간은 항상 누구와 같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렇죠? 사냥을 할 때도 무리를 지어서 했고 살 때도 무리를 지어서 살았는데 갑자기 환자가 그런 애착관계가 끊어졌을 때 환자의 욕구는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걸 느껴서 정신행동에서 다 생긴다. 그리고 컴포트는 우리 인간의 욕구의 단계에서 먹고 자고 이런 욕구가 해당해서 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렇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나이를 규정짓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일을 하고 내 생활을 계속했을 때 비로소 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못하고 내가 나로 갑자기 어느 날 단절되는 거. 그래서 나는 계속 내가 되고 싶은데 질병 때문에 내가 될 수 없을 때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직업이라는 건 돈을 오큐페이션을 영어로 우리 해석은 직업이라고 해서 오큐페이션은 사실 직업으로 통용돼서는 안 되는 번역이 되면 안 되는 영어고 오큐페이션은 오큐파이가 동사잖아요. 점령하다, 차지하다. 나의 일상에서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즐기는 무언가가 오큐페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오큐페이션은 내가 관심을 갖고 열중할 수 있는 어떤 것,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못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끼고 이 오큐페이션에 대한 욕구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박사람 선생님이 한 것처럼 활동을 계속 해주면서 환자를 그 열중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했을 때 본인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는 인클루전, 소외가 아니라 환자라고 떠리껴놓고 말도 안 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거 내가 뭔가 배제된 것 같은 그런 개념은 그렇다. 근데 어때요? 우리도 다 이런 욕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다만 치매 환자한테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치매 환자 욕구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는 건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이런 욕구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이런 이제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건 욕구가 있지만 치매 때문에 이 욕구가 타협됐다는 거예요. 치매 때문에 안 됐다는 건데
근원적인 요소로 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배경적인 요소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배경적인 요소가 근원적인 요소에 작용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럼 근원적인 요소는 뭐냐? 변동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말했던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침해하고 있을 때 이건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론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욕구 때문에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난다, 있다는 개념은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고요. 최근의 개념인 거예요. 8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오는 최근의 비교적 개념이고 그 중에서도 신체적인 욕구 때문에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질병 자체로 말씀드렸죠. 어제 해부학적 병리학적으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생기고 그리고 뉴로파이브로 탱글이 생기고 그거 이외에 몸에서 뇌 활동에 좋은 물질이 파괴되는데 주로 파괴되는 애들이 이런 호르몬 제품이 있고 이래서 물질 질병들이 생기고 정신장 질병 침해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이런 게 생기고 기억력이 없어 내가 어떤 건지 잊어버리고 계속 의심하고 이해할 수 있고 화를 내고 어딘가 모르니까 배회를 한다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별로 정신행동 증상을 보면 이제 세라토닌 지난번에 어떤 친해 가족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의식하신 거예요. 그분은 심포지움에 가고 싶어 하시고요. 테미나이 분위기에 오고 싶어 하시고요. 가족이 엄청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치매를 맞이하는 첫걸음 이런 걸로 교육을 하시다 보면 가족, 그걸 이제 한 사이클 이렇게 돌리면 굉장히 노열층인 가족이 한두 명 생기게 돼요. 그분들 계속 끌고 가면서 보건소나 치매센터에서 가족 교육 하시면 힘이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이 할수록 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 세로토닌도 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세로토닌을 공부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가족을 교육해야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오전에 교수님 오셨지만 교수님들도 힘드시대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학생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세로토닌은 보통 우울이라는 이 우울에 가장 많이 관계해서 우울제가 보통 세로토닌 그 호르몬의 그 물질을 이동 차단하고 높이거나 뭐 이런 걸로 약물이 쓰이고요. 그리고 노에피네핀 이런 거 우울하고 되고 도파민 아까 나왔잖아요. 약물에 도파민 때문에 이게 이제 주로 망상이 가장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세토콜린은 이건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걸 읽고, 글루타메이트하고 NMDA 이것도 정신병자 증상이 나타나고, 가바 시스템에 작용하는 가바라는 것도 이제 이런 우울 증상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는 피지션이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거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간호사 입장에서 이거를 줄지를 외우는 건 그건 우리한테 좋은 물론 필요한 짓이긴 하지만 이거를 외울 필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환자한테 적용할 거니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신행동 증상은 신체적인 상태, 환경, 돌보는 사람, 욕구, 그리고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서로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굉장히 복합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그래서 50분이 어떻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삶의 질 증가지만 이거를 이제 아시는 게 보통 가족들이 생각할 때 치매를 약을 먹는데 증상이 안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증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공격 행위나 이런 데는 반드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목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고 왜요? 해봐야 부작용이 없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인을 별로 나오면 건강 상태가 원인인 경우에는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델리름인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병원에 빨리 가시고 델리름 플러스 거기다 피버까지 있으면 완전히 확진. 그러니까 피버가 있으면 열도 준비되시고요. 그래서 질병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의사하고 이제 왜 그런지를 원인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진다는 거. 환경적인 요인도 이제 이건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적절한 자극을 줘야 되고 환경에서 아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것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돼요. 벽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게 나오는데 프로그램은 여기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에비던스를 딱 나타낼 만한 거는 많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실게요. 영의제 영어인데 이게 각각의 그 치매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행동 그 어떤 우리가 인터벤션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좋은가의 표를 나타내주는 건데 여기 이제 서포팅 에비던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구로서 연구를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됐냐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여기 스트럭 매우 강한 증거였다면 아주 좋다는 거고 붓은 좋다고 윅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스트럭부터 보면 펑셔널 퍼포먼스 환자가 삶의 질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 이제 ADL 능력을 높여야 되는 건데 그 ADL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스트레스력이 거의 효과가 있다는 건데 behavioral modification 행동을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을 어떤 걸 했을 때 이게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치매 환자가 이게 받아들일 거냐 이해할 거냐 문제인데 그러면 치매 환자는 다 이해 못하는 아니잖아요. 받아들이고 이걸 모디피케이션 해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기 작업실현 선생님 오늘 엄청생 많으셨네. 저기 잘생긴 이진표 선생님 환자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제 손을 잘 알거든요. 잘생겨서 치웠어요. 네.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집중 못하셨죠? 네, 용서할게요. 얼굴이 되니까. 보여주기, 시범해주기. 제가 어제 강남 스타일 춤춘다고 했을 때 말로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우리도 요리 같은 거 배우면 말로 뭐 끓이세요, 뭐 하세요 하면 이렇게 사진을 하나 딱 보면 이거 아니어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행동을 이제 뭐 양치질을 못한다 했는데 양치질을 같이 한번 앞에서 따라해주고 근데 시범을 보여줬을 때 가장 행동을 모디피케이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가장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줄드 토일레팅은 시간마다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꽃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르신 거의 화장실을 못 가고 8년을 지내시던 분이 이게 이제 어머니를 보고 이 작가가 아니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이렇게 이제 저쪽 지리산인가 그 산에 또 안 하는데 그 산에서 방을 개조해가지고 우리는 화장실을 이렇게 해서 앉잖아요. 뭔가 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집을 개조를 밑을 판 거예요. 밑을 파가지고 이 어르신이 조금만 움직여서 그냥 바닥에 앉으면 그게 이제 토일레팅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개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게 이제 소대변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대변에 문제가 없으시대요. 가능하다는 학습이. 그래서 토일레트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게 이제 시간을 잰 거예요. 몇 시간이면 어머니가 화장실을 갈 때가 됐다. 그럼 그 전에 화장실을 가는 거죠. 계속 습관을 우리 애들도 오줌이랑 갈 때 뭐 쉬면서 가잖아요. 한자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일단 내가 만약에 나이가 60이 됐는데 오줌을 쌌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 이후에 활동이 하고 싶겠어요? 가장 베이직한 생리적인 욕구를 내가 해결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좌절할 거라는 거. 그래서 토일레팅하고 그리고 유리너리 인콘 이렇게 어린이 되면 요실금이 있어요. 요실금이 있어서 소변을 놓고 푸는데 그거를 소변을 잡고 가니까 소변을 잡고 보라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하는 거예요. 2시간에 한 번을 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바울 트레이닝을 한마디로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레이디드 어시스턴스예요. 홀 어시스턴스가 아니고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도움을 줬을 때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를 해서 환자가 이제 잘했다 그러면 격려를 해줘야 돼요. 격려가 잘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잘했다. 이거는 격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때 어려우면 가정법 이해 못하시잖아요. 또 어찌됐든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 하려면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투나 이런 것도 아유 잘하셨네, 잘했다 이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크하다는 건 우리가 소음도 얘기하고 아까 음악에 너무 좋으셨죠. 근데 음악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아이패드가 그 아이패드 회사에서 준 거 아니야? 아이팟 회사에서 펀딩을 하는 광고가 아닐까 싶은데 아이팟을 켜서 음악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음악이 내가 예전에 너무 나쁜 기억과 관계가 돼 있다. 그럼 춤을 출까요? 그쵸?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되 환자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치매 환자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인터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환자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못하는 상태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이 음악을 틀었다? 그랬다가 이제 아닌 경우에는 더 나쁜 기억이, 특히 뭐 어르신들은 옛날에 고생한 기억도 많으시고 이러시잖아요. 로맨티스 같은 분들은 내가 너무 사랑했던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카페 옆을 지나갈 때 들었던 음악이다. 아유 짜증나, 마음 짜증. 그래가지고 이제 파급 반응이 나타나서 항상 환자의 프레퍼런스를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라이팅이나 뮤직 이거는 여기서는 퍼포먼스를 좋아하기에는 증거가 약하다. 아까 환자는 너무너무 즐거워했지만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되게 좋아해서 했지만 에비던스를 있다라고 스트롱 에비던스를 받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데이터 사이즈의 문제도 있고 뭐 방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래서 비약물이 권고해서 보험 적용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권고해서 만약에 이렇게 스트롱 에비던스가 있다 그러면 그 건너온 호스피스 환자들 비약물 프로그램 권고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게 호스피스 환자한테 어떤 데이터를 있다, 효과가 있다라고 본 건데 지금 이 프로그램도 지금 잘 만들어서 급여를 받게 한다면 병원에서 많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이게 에비던스가 이렇게 스트롱하지 않다. 위크하다. 그 다음에 행동을 좋게 하는 데는 펑셔널 퍼포먼스를 별개고 행동을 좋게 해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건 뮤직이 굿이죠. 뮤직이 좋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과 음악 시간에 좋아지면 더 좋다. 그리고 걷기 그리고 가벼운 운동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마사지, 펫테라피 이 펫테라피도 전자분들 펫테라피를 진짜 동물 갖고 못하니까 펫처럼 생긴 로봇으로 하는데 그것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몇백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비헤이비어를 입으려고 하는 데는 없다는 아니지만 강하게 추천하기엔 에비던스는 약간 부족하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 자, 이렇게 자료를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돌보는 사람이 원인이면 이렇게 자꾸 교육을 해야 돼요. 자꾸 교육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 선생님들을 하기 죄송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해놓으면 돌아가시고 해놓으면 어디를 가시고 그래서 이 치매센터 밑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이 행정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밑에 업무를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보건소 어떤 경우는 1년에 3번이 바뀌시는 거예요. 네? 팀장님 그러시죠? 그건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치매를 우리나라 국가 정책으로 할 거면 치매 담당자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밑빠진 속에 물듣기를 하고 나가면 없어지고 하고 나가면 없어지고 뭐죠? 교육해야 되나?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환자를 보고 있는 요양원에 있는 요양보호자나 거기 관리자를 교육시키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이 보건소에도 밑빠진 독에 물뽑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수장님이 만약에 결정하시는 거라면 거기에서는 그분이 훌륭하셔서 다른 데서 다른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 치매는 많이 좀 보통 병하고 좀 틀리니까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야지 그 지역이 액티브하게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는
이런 건 다 충족. 배고프면 밥도 드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꼭 누구랑 같이 있고 싶으면 같이 있어주고, 제가 이제 병동에 정해진 실습은 아니지만 제가 뭘 좀 하려면 환자를 계속 가서 맨날 가서 봤는데, 거기는 어떤 환자가 오면 간을 빼먹는데요. 옆에 환자가 자기 간을 빼먹으러 이제 올 거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 지금 간을 빼먹어서 내가 너무 무섭다고 막 내 손을 잡아요. 그러면 보면 손에서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불안해하세요. 그러면서 가끔씩 반짝하실 때도 있어요. 저보고 참 예쁜 젊은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바쁜 선생님들은 그 환자랑 20분, 30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정신행동 증상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그건 그렇게 불안해하고 하지만 30분을 기다려주면요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오후 5시 제가 시간에서 4시 반 다시 올라가면 막 이렇게 있다가 밥이 오잖아요. 밥 드시라고 그러면 안 된대요. 밥을 먹으면 나를 건강하게 해서 내 간을 빼먹어야 돼서 안 드신대요. 그리고 밥을 안 드셔요. 막 이렇게 날 자꾸 막 불안해하세요. 경찰에 전화도 해보고 막 그래요. 제가 경찰에 전화도 해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씩 앉아서 옆에 이제 환자가 밥 드시는 거 보고 오면 물도 좀 달라고 그러면서 밥을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요 시간을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건데 그걸 우리 현장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거죠. 관심을 계속 표현해주고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비약을 말씀드렸고요. 약물 치료도 아까 약물을 사용할 때 결정을 해야 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건지 이건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약물 치료는 다 아셨던 거고 약물의 부작용은 우리가 알면 되는데 약물의 부작용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약물을 용량을 결정하고 끊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보호자의 관찰이 되게 중요한데 보호자가 부작용을 어느 정도로 면밀히 관찰하느냐가 의사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자꾸 졸리시죠. 그 졸리고 파킨슨 증상이라 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시는 거죠. 다리가 흔들리고 이런 거리를 약을 드시면 침도 막 흘리고 이런 증상이 있다. 이거 뭐 그래서 정신행동을 증상을 치료하는 단계는 문제를 일단 알아야 된다. 우선은 행동일지를 하는데 병원에서도 행동일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레코딩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일지는 없더라고요. 차팅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한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정신행동을 치료하는 큰 틀이긴 하지만 정말 정신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는 문제를 명확히 하려고 지금 막 나를 망치를 들고 나를 막 때리려고 왔는데 1, 2주간 관찰하면서 행동을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원칙이고 정말 우리가 증상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다. 이고 실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각각의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를 볼게요. 그럼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때 정신병자 막 망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유를 알아보고 대처하기, 감정, 사실관계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 나왔지만 망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망상으로 인해서 환자가 지금 위험한 상태인가 봐야 돼요. 누가 막 날 죽이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같이 싸우려고 나가는 어떤 급박한 내가 어떤 개입을 하는 단계가 필요한 그런 증상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환자가 저 사람이 혹시 망상병이 없지만 의식이 떨어진 건 아니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건데 그 이유를 생각하기 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돼요. 난 중립적으로 그냥 뉴트럴하게 있으면서 환자를 인정해주고 환자가 누가 나를 와서 아유 날 죽이려고 그래. 여기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이 환자는 저 사람은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환자가 무서워하면 무서운 말 아니면 망상의 이유에 맞게 그 감정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의심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를 조안하게 주의를 돌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 하면 환자가 막 의심 망상을 하잖아요. 누가 날 막 죽이려고 온다는 그 감정 상태는 행복한 상태예요. 본인이 되게 괴로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요법 중에 뭐냐면 컨버전 테라피 전환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의 이론적 베이스는 뭐냐면 이 환자 증상을 나타내는 이 환자 자체도 되게 그 상황이 괴롭고 힘드니까 그 환자의 관심을 좀 더 유쾌한 것으로 돌려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있으면 근데 그때 환자의 관심을 잘 봐서 적절한 방향으로 관심을 끌어줘야 된다 이런 거 심하면 약물 치료는 효과가 비교적 있다고 그러고요. 여기서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이제 안 되나? 마음 읽어주기. 치매노인의 망상은 설득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말합니다. 치매로 인해 잃어버린 기억을 보충하기 위해 나타나는 일종의 자기 방어적인 현상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망상, 자신의 지갑이나 통장을 도둑맞았다는 도둑망상,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질투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치매노인의 망상은 치매노인이 피해의식, 불안감, 상실감, 고독감, 질투심을 느끼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치매노인이 기억력, 판단력 장애로 인해 주위로부터 지적이나 비난을 받게 될 경우, 시력 또는 청력의 감퇴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 가족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나 말, 행동을 보인다고 느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매노인의 망상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치매노인 행동심리 증상 대처 방법. 망상, 피해 망상이 나타날 때. 안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너한테 잘해줬잖아. 야, 왜 그래? 나 죽고 그래. 어쩌는 거야? 얘가 내가 나한테 갖다 준다니까. 자꾸 죽고. 치매노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이 밥을 굶긴다거나 괴롭힌다는 등의 그릇된 말을 하며 가족을 곤란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 어르신이 망상적인 생각을 강하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어르신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일단 치매 어르신이 망상적 생각을 강하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그 이후에 그분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망상적인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치매 어르신과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관심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피해 망상이 나타날 때는 그것을 고치려고 설득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우선 망상으로 인한 치매노인의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치매노인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유도하거나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어 치매노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치매노인 행동심리 증상 대처 방법. 망상, 도둑망상이 나타날 때. 엄마, 뭐 무슨 일인데? 근데 목걸이가 없어졌어. 며느리가 가져가기 분명히 해. 아까 내가 봤거든. 목걸이 여기 있잖아요. 치매노인이 자신의 물건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의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도둑망상이 나타날
나타나면 가족분들께서는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치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려거나 설득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찾았다 하더라도 치매 어르신의 물건에 직접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어르신을 비난을 한다든지 훈계조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 노인이 자신의 물건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며 속상해하거나 화를 내려 할 때는 우선 치매 노인의 감정에 공감해줍니다. 목걸이가 없어졌어. 연예계가 같이 하는 게 분명해. 그 다음 없어진 물건을 치매 노인과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때 가족은 치매 노인이 스스로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평소 치매 노인이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으며 치매 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을 치매 노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두는 것도 도둑 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망상이 나타날 때는 치매 노인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설득 또는 논쟁하려고 하면 치매 노인은 오히려 강한 불신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로 치매 노인의 주장과 감정을 수용합니다. 그 다음 음악 듣기, 운동하기 등의 전환요법을 통해 치매 노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평소 치매 노인이 피해의식, 불안감, 상실감, 고독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가족들이 치매 노인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제공해야 하며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신속히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심리 증상은 가족을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결국 치매 노인과 그리고 가족인 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대처 방법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치매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입니다. 국립중앙치매센터가 함께합니다. 예, 그 아까 보셨던 그분이 멋있는 센터장님. 어저께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센터장님이 멋있다고 말씀을 기억 안 나시죠? 멋있는 센터장님이세요. 내일 모레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망상을 일단 묻고 따지지 말고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전환하라. 그 환자의 시선을 전환하라. 전환해서 뭐 불필요하게 죄의식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각과 착각이 있는데요. 환각과 착각도 이제 동영상을 하나 이게 뭐예요? 그냥 이상하게 됐나? 그러네요. 네. 환각과 착각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오전에 얘기했던 교수님은 뭐 하셨냐면 블라인드나 이런 거 커튼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커튼도 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대신 커튼이나 이런 것도 무난한 무늬로 그리고 너무 밝거나 뭐 이상한 얼룩 무늬가 지지 않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블라인드는 안 할 필요가 있어요. 블라인드는 이렇게 있잖아요. 블라인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햇볕에 반사된 바닥에 이게 그림자가 생기게 되거든요. 바닥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면서 이 환자는 이거를 이상한 걸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도 이왕 밝게 해주시고 거울을 미리 치워주는 것도 좋고 이렇다. 그러면 환각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더 늙어지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생길 수 있으며 치매의 중기에 주로 발생합니다. 시각과 관련된 환시, 소리와 관련된 환청이 주로 생기며 냄새와 관련된 환우와 촉감과 관련된 환촉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환각은 평상시에도 나타날 수 있으나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가 질 무렵인 일몰시나 낮과 밤이 바뀌었을 때 혹은 잠이 덜 깨어 꿈을 꾸는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환각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 행동심리 증상 대처 방법. 환각, 환시가 나타날 때 저리 가라고. 아니 여보 왜 그래? 왜? 아, 저기, 어머니 이모님 계속 나를 봐. 아우 여보 실제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치매 노인이 자꾸 누군가가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헛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척 당황스럽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럴 때는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착각을 일으킬 만한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조명이 오면 그것을 구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간 다른 쪽으로 주의를 좀 돌리시는 전환의 법도 필요하고 또 이것같이 계속됐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환시가 나타날 때는 우선 치매 노인의 주장과 환시로 인해 치매 노인이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여줍니다. 그 다음 치매 노인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치매 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하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환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매 노인 행동심리 증상 대처 방법. 환각, 환청이 나타날 때 나한테 뭐 그래? 왜 자꾸 나한테 욕을 하지? 엄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아, 며느리가 나한테 욕을 하고 있어. 실제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치매 노인이 자꾸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부정하고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단 그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환청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불안, 초조, 불면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가족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치매 어르신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데 환청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아무도 없지 않냐라는 정도의 현실적인 인식을 자극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증상을 의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며느리들이 지금 나한테 욕을 하고 있어. 환청이 나타날 때는 우선 치매 노인의 주장과 감정을 받아들여주고 부드러운 말과 태도로 안심시켜줍니다. 그게 없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빨래 개기, 화분에 물주기 등의 단순한 작업이나 치매 노인이 평소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하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환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환청을 예방하기 위해 빈 방에 TV나 라디오를 켜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환각이 나타날 때는 치매 노인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설득 또는 문제가 요구하면 치매 노인은 오히려 강한 불신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로 치매 노인의 주장과 감정을 수용합니다. 그 다음 음악 듣기, 운동하기 등의 전환 요법을 통해 치매 노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평소 치매 노인이 피해의식, 불안감, 상실감, 고독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가족들이 치매 노인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제공해야 하며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신속히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심리 증상은 두 개 더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보고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배회 한번 볼게요. 배회. 마음감, 긴장감 등의 정신적인 기억력 또는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지루함, 불안감, 긴장감 등의 정신적인 이유나 통증, 변비, 배고픔, 수면장애, 약물 부작용 등의 신체적인 이유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성격, 질병, 이전의 직업, 습관 등도 발견이 있으며 환경 변화 또는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으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욕구가 배회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배회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 행동심리 증상 대처 방법. 배회,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다시 그래.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 어? 여기 우리 집에 하는 걸 우리 집에 가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또 왜 그래? 치매 노인이 집으로 가야 한다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 어르신께서 자꾸 우리 집에 가겠다고 밖으로 나가시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가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럴 때는 치매 어르신께서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을 부정하고 설득하기보다는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께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이유는 지금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친밀한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분이 함께 밖으로 나가셔서 동네를 가볍게 산책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치매 어르신이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집안에 문닫이고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노인이 자꾸만 집에 가자고 할 때는 집에 대한 치매 노인의 느낌을 말해보도록 하며 익숙한 물건, 가구, 사진 등으로 불안감을 감소시켜줍니다. 치매 노인이 원하는 대로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치매 노인에게 치매 이전의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치매 노인 행동심리 증상 대처 방법. 대회, 지속적으로 돌아다닐 때.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어 죽겠네. 왜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 여기서 좀 앉으세요. 가만히 좀 앉아 계세요. 좀. 치매 노인이
노인이 집안을 지속적으로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신하 어르신께서는 집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는 배우 행동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족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지치시게 됩니다. 특히 그런 일이 한밤중에 생긴다면 더욱 힘이 들게 되죠. 그리고 억지로 치매 어르신을 모셔다가 자리에 앉혀놓는다 하더라도 치매 어르신은 다시 일어나서 배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어르신이 왜 배회를 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우선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아닌지, 물이 마른 것은 아닌지, 혹은 화장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먼저 파악하시고 해결을 해주시면 배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이 평상시에 배회 행동을 잘 관찰을 해서 치매 어르신의 배회의 특성을 파악해 두시면 배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께서 자꾸만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바꿔줄 수 있도록 좋아하는 활동이라든지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너무 해가 되지 않는다면 치매 어르신께서 마음껏 배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욕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이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배회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억지로 그만두게 하기보다는 배회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요법을 사용하여 치매 노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을 감소시켜줍니다. 치매 노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배회를 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배회가 나타날 때는 배회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을 안정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화장실, 부엌, 방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글자나 적절한 그림을 붙여 길 찾기에 도움을 줍니다. 치매 노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배회를 허락하고 이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치매 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치매 노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을 감소시켜 줄 수 있으며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이 배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현관에 종이나 알람 장치 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배회 팔찌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웃이나 경찰 등의 치매 노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두도록 합니다. 행동. 네, 배회 끝났는데 배회하는 사람들이 그 똥꼬 작가분이 어머니가 눈 내리는 밤에 겨울에 새벽에 산딸기 따러 나가자고 그러시더래요. 겨울에 눈이 오고 새벽에 산딸기 따러 가시다고 밤중에.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자고 해서 어머니가 막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그래서 그분이 전유식 그 선생님이 저만 짜서 어머니 빨리 오시라고 빨리 산딸기 따러 가자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밤에 겨울에 어디 산딸기가 있냐고 그만하자고 그래서 안 가셨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이 그렇게 했을 때는 대처 방법은 한술 더 떠라는 거예요. 나한테서 한술 더 떠라. 그럼 한자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어떤 하나는 거기는 병원이었었는데 환자가 저기 잠긴 문을 자꾸 나가자고 막 울고 거기서 막 때를 쓰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문을 활짝 열어놨대요. 그 다음에 거기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허락을 하고 또 배회 같은 경우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서 다니실 수 있으니까 중간에 그 돌아다니신 데가 너무 많으면 중간에 벤치도 좀 이렇게 앉아서 쉴만한 것도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놔서 그걸 이렇게 보이시기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배회를 할 수밖에 없는 환자라면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활동, 요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또 하나. 그만 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되네요. 이 모든 영상은 중앙치매 센터에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여기 있는 배우들은 진짜로 그 사람들이 아니죠. 네,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교육용으로 정말 실제 같은 저런 비디오 클립이 없어요. 없어서 실제로 보기가 되게 힘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많이 좋아지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했다. 이제 증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 공격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하면 공격적인 행동은 진짜 이머전시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공감을 해주고 모두 좋지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고 환자를 바로 못하게 하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환자를 잠깐 지켜봐야 돼요. 환자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서 잠깐 지켜보면서 그 행동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환자를 계속 이해한다는 말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면서 환자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차분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만약에 안 됐다. 그랬는데도 환자가 막 더 심해진다면 일단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줘야 돼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시고 그 다음에 다른 그 환자라도 좋고 물건도 좋고 어떤 이머전시가 생길 만한 상황은 일단 다 피하고 그런데도 이게 너무나 새꼬치기로 나를 찔른다 이러면은 그때는 일단 그 자리를 피신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공격성이 제일 힘들어서 공격성에 대한 그 행동 지침 이런 게 각 기관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학자를 많이 보다 보면 그 각 기관마다 어떤 이머전시 프로토콜 이렇게 공격성에 대한 프로토콜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BPSD에 대한 내셔널 가이드라인이 대부분이 있어요. 선진국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BPSD에 대한 내셔널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각계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은 일단 목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환자를 계속 근데 이게 행동이 오래 지속되는 데는 자연히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잘 여기가 전환요법, 인정요법 이런 거 쓰면서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배 말씀드렸고 수면장애가 했을 거고 배에는 아까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에서 팝을 계속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팝을 계속 달라 그러면 계속 그때마다 줘요. 만약 환자가 당뇨가 있는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려면 차라리 밥을 애초에 조금 주던지 아니면 조금 주면 그릇에 표시가 확 나니까 어떤 기분은 이제 그릇이 아예 높여져 있는 거예요. 높여서 거기다 담아 이렇게 옮겨놓는 거고 밥을 드시고도 계속 먹고 싶다면 우리 자진불이 하는 거 있잖아요. 뻥튀고 큰데 배 아프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조금씩 나눠주는 게 좋대요. 그리고 식사를 거부할 때도 중요한데 밥을 안 먹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의외로 틀니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틀니가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틀니가 잘 했는지 그 틀니 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 틀니를 빼고 잤다가 닦아서 오고 이런 거 잘 되고 있는지 입안에 염증이 없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 식사할 때 잘 못 삼키시잖아요. 근데 치매 경증에는 그런 이유가 없는데 보통 증기 많이 가면 그 아스피레이션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아스피레이션을 안 하게 하려면 음식을 리퀴드한 거를 먹으면 아스피레이션이 잘 되니까 젤리 형태로 이렇게 푸딩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어떤 음식에 섞어서 그걸 젤라틴 형태로 만드는 이런 걸로 하시면 되고요.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이때도 원인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주방침해센터에 들어가면 목욕을 안 하면 목욕을 하게끔 옷을 적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옷을 벗을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옷을 입고 벗는 거 제대로 안 하면 옷을 꼭 수트에 맞춰 입어야 돼요. 바지 위에 팬티 입으면 안 돼요. 예, 그럼 티셔츠 위에 안 입으면 안 돼요. 그냥 저라면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날 것 같아요. 차라리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지 어디 이 자리에 가면 거기 이렇게 옷을 순서대로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어머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입으세요. 여기 지금 그게 입는 순서에 맞춰서 미리 옷을 배열해주면 도움이 된다. 근데 이렇게 데일리 케어에 대한 건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다양해서 일단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대변을 손으로 만지는
그러셨는데 왜 그런가? 환자한테 이렇게 뭐 만질 거, 욕구 같은 걸 풀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대변을 그렇게 됐을 때는 환자가 배회를 하더라도, 같은 배회를 하더라도, 정말 화장실 가고 싶어서 배회를 한다면, 손의 위치가 바지로 막 이렇게 가고, 왔다 잘 못하고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분을 배회하고, 그런 증상을 관찰을 해서 화장실을 모시고 가고, 이런 게 이제 사설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예, 됐고, 예. 그리고 화장실 안에 딴 곳에서 대소변을 볼 때 어떤 그 요양원 원장님을 하실 때는 그분이 요양원에 이렇게 딱 했는데 화장실 다 입고 있는데 되게 무섭던데 거기만 꼭 소변을 보신대요. 거기다가 변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예? 아니면 거기 장소를 이렇게 막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을 때 이거는 뒤에서 부르니까 안 하죠. 눈을 마주치고 앞에 가서 불러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한 건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일단 저희에서 비밀을 푸는 열쇠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온 원칙이 뭐냐면 펄스는 영어로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정신행동 증상을 어떻게 대처할 때 말씀드린 것만 우리 스탠스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탠스가 바로 사람의 중심을 줘야 된다. 그래서 P는 미리 예방하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는 걸 어떤 결론으로 내렸다면 오늘은 정신행동 증상에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펄스에는 이렇게 5가지 원칙이 있다. 그래서 예방하라,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 다음에 감정을 읽고 인정해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의 감정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환자를 리스펙, 존중하고 그 다음에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게 하고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환경도 단순하게 유지하고 그런 다음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환자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할 준비가 돼야 되고 환자가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활동이나 이런 것도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가능하면 의미 있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갈 때가 있어야 되고 가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할 당시에는 지나치게 간섭을 받지 말고 환자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예, 몇 가지. 그래서 이제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